지난 시간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 매입 자료를 거래처와 홈택스로부터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 수집된 매출 매입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입력하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이죠. 그래서 이 매출 매입 자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고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효율적인 자료 입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일단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은 수기 입력 방식과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기 입력 방식은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료를 한 건씩 증빙을 보면서 날짜, 금액, 거래처 이런 것들을 건건히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죠. 예전에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절에는 모든 거의 100% 수기 입력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이 수기 입력으로 입력하는 거는 거의 10%도 되지 않는 것 같고 90% 이상이 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다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스크래핑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엑셀 업로드와 수기 입력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업로드 방식은 수기 입력 방식보다는 훨씬 진보된 방식인데요. 엑셀 파일에 거래 내역을 저장해서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서식에 업로드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홈택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방식은 만약에 기타 매입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엑셀 업로드를 한다고 할 때 프로그램에서 이런 정해진 서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입력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만약에 거래처로부터 종이세금 계산서를 엑셀로 정리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 엑셀 파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엑셀 서식을 저장한 다음에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에서 매입 자료 불러오기를 해서 이 엑셀 왼쪽에 엑셀 데이터 자료이고 이제 이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홈택스 파일 업로드 방식은 프로그램에서 엑셀 파일 서식을 별도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홈택스에서 예를 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한 파일 그대로 전혀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엑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엑셀 업로드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회계관리 재무회계에 기타 전표 입력에 이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메인 매출 전표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또 신용카드 메인 매출 전표 전송 이 두 가지 메뉴는 이 프로그램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엑셀 파일에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엑셀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업로드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래핑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래핑 방식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바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스크래핑 방식도 개별적으로 한 회사에 한 항목씩 스크래핑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일괄 스크래핑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스크래핑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항목 이렇게 하나씩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타 전표 입력에 아까 봤던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다 라고 하면 여기 기타 전표 입력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그리고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 이거를 하나의 항목씩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불러오고 또 그 다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불러오고 이렇게 네 번을 각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회사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려면 이제 네 번의 작업을 하는 건데 일괄 스크래핑 방식은 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연동해서 원클릭 텍스 메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내가 스크래핑을 이용할 회사들을 다 먼저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회사들을 한꺼번에 다 선택하고 스크래핑할 항목도 한꺼번에 뭐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스크래핑 해올 수 있는 방식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뉴는 없어도 되는 메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을 원클릭 텍스 메뉴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자료는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이 자료를 개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홈택스 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기 입력과 또 엑셀 업로드, 수기 입력,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는 각 증빙 종류별로 이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 이제 판단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각 증빙 종류별로 이 증빙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는 일괄 스크래핑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홈택스 자료를 한 회사씩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스크래핑할 회사 전체를 선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항목,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계산서를 다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게 좋다. 카드 매출. 카드 매출은 홈택스에서 그 건별 내역이 스크래핑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또는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여기 홈택스 간편조회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수임 등록된 홈택스 스크래핑 가능한 모든 회사들의 매출 그 월별 합계들을 다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불러온 자료를 그냥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기간별 합계로 수기 입력을 하면 간단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음식 배달 앱이나 숙박 예약 앱 이런 온라인 매출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결제 대행사를 통한 카드 매출은 이 홈택스 조회되는 월별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내역을 받아서 꼭 추가로 입력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금 영수증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 스크래핑해서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매출을 전표 처리할 때는 현금 영수증 매출을 건별로 건건이 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면 너무 메인 매출 전표 건수가 많아지니까 일괄로 일단 거래 내역을 불러온 다음에 전표 전송할 때는 매출은 월별 합계 또는 일별 합계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매입은 공제 불공제 등을 이제 다 판단해야 되니까 건별로 다 전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홈택스에서 일괄 스크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별 내역을 모든 회사에 대해서 일괄 스크래핑을 한 다음에 각 회사별로 들어가서 전표 처리만 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서 꼭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엑셀을 가지고 공제 불공제 정리하고 또 계정 과목 다 정리한 다음에 엑셀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프로그램에서 일괄 스크래핑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해보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신용카드는 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신용카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때는 할 수 없이 수기 입력을 하거나 엑셀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이제 거래처한테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꼭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메일로 첨부된 파일은 이 엑셀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메일로 받아서 엑셀로 편집해서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 건씩 수기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있는 그 자료들을 스크래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도 수기 입력이나 엑셀 업로드하는 전표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불러와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은 원클릭 텍스 메뉴를 이용해서 스크래핑 하는데요. 자, 회계 관리에 데이터 연동 기타의 원클릭 텍스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스크래핑 하겠다고 사용으로 설정을 해 놓고 또 인증서를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줄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에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뭐 매월 며칠에 스크래핑을 한다라고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실시간 스크래핑을 할 때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스크래핑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핑을 한 이후에는 여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에 들어가서 전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 화면을 보면요. 자, 왼쪽에는 회사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코드 순서별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여부는 이 중에서 스크래핑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용으로 해놓고 스크래핑을 하지 않을 회사는 미사용으로 해놓습니다. 한번 사용으로 해놓으면 할 때마다 또 바꿀 필요는 없고요. 자, 사용으로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증서는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한번 등록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모든 회사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니까 인증서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되고요. 등록되어 있으면 여기 등록된 인증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회사별로 이 회사에 대해서 스크래핑을 사용하겠다라고 여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스크래핑 항목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부분은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해서 사용을 여로 바꿔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사용을 여로 바꿔서 스크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 등록 스크래핑 회사 설정에서 사용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스케줄 설정하기인데요. 아까 회사 설정 메뉴에서 자,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여기 보면 F7 스케줄 설정이라는 게 있었죠. 이 스케줄 설정은 스크래핑을 하는 그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서버에서 스크래핑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스케줄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까 그 F7 스케줄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스케줄 형식에서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매일 스크래핑 하는 거, 2번은 매주, 3번은 매월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고요. 매월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월 며칠에 스케줄을 입력을 할지 해서 뭐 12일이다 그러면 매월 12일에 스크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정해진 날에 스크래핑이 자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스크래핑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이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이 메뉴에서 스크래핑 내역 조회에서 회사별 스크래핑 이력을 보게 되면 이 내가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언제 어떤 건이 스크래핑 몇 건이 스크래핑 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날짜를 입력해서 이 이력을 보면 쭉 스크래핑 된 날짜가 나오고 스크래핑 했을 때 스크래핑 된 내역이 이렇게 매입이 있고 이 우측에는 매출이 또 항목별로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용 카드, 복지카드 이렇게 스크래핑 성공한 건수가 이렇게 쭉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서 또 실시간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데요. 스케줄 설정에 의해서 스크래핑이 돌아갔는데 내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스크래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실시간 스크래핑 메뉴를 이 버튼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스크래핑 하고 싶은 회사를 목록을 여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개나 두 개, 뭐 여러 개의 회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르면 이렇게 실시간 스크래핑 도움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스크래핑을 할 기간을 뭐 분기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1기, 2기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밑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줘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할 항목, 스크래핑 할 항목을 여기서 선택하는데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4개를 전부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중에 뭐 일부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현금 영수증이나 사업용 복지카드도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얘는 뺄 수도 있고 그 중에 뭐 카드만 선택할 수도 이렇게 여기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항목만 콕콕 찍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회사의 선택한 항목들에 대해서 선택한 요 기간에 대한 그 자료들이 스크래핑 돼서 옵니다. 이렇게 스크래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표 처리할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요 메뉴에 들어가서 지금 이 메뉴에서 기간을 입력하고 매출 매입을 선택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스크래핑 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계를 수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전표 처리를 누르면 이게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스크래핑 된 자료들을 전표 처리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를 선택해서 내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스크래핑 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전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전표 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분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계를.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있죠.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노란색이 있고 연두색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하얀색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 있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팁 자동 분계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은 품목, 연두는 거래처 기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란색하고 연두색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 분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자동 분계를 했냐면 노란색은 품목이 일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여기 보면 주식회사 K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식회사 KT라는 게 지금 스크래핑이 되어 왔는데 과거 1년간의 거래를 이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1년 동안 이 선택한 회사의 거래 내역을 봤더니 주식회사 KT하고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품목을 보니까 일반 전화하면서 괄호하고 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품목까지 100% 일치하는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전에 보니까 밑에 지금 통신비로 분계가 되어 있죠. 전에 통신비로 분계를 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통신비로 자동 분계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와 이 품목이 정확하게 일치한 거래가 과거 1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 1년 동안 있었던 그 과거의 분계와 동일한 분계로 이번에 자동 분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동 분계가 된 거래는 이 분계를 수정해야 할 확률은 1%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자동 분계된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두색을 보겠습니다. 연두색은 여기 LG U+라고 있는데 LG U+하고도 과거 1년 동안 이 선택된 회사에서 거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품목을 보니까 2020년 04월 뭐라고 써 있는데요. 품목은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품목은 뭔가 뭐 03월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04월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2020년 04월이라는 품목은 일치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는 일치하는 게 있는데 품목까지 일치는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LG U+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에 통신비로 입력을 했었다. 그래서 통신비로 또 자동 분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품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전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색을 한번 볼게요. 하얀색은 과거에 1년 동안 이 거래처하고는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으로 분계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분계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비품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제가 비품으로 이제 고쳐놔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 하얀색인 경우에는 이 분계가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등록에서 분계 유형에서 매입이나 매출은 기본 계정을 어떤 계정으로 하겠다라고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계정으로 일단 하얀색은 그 계정으로 자동 붕괴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으로 된 거는 거의 내가 수동으로 계정을 변경해야 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하얀색은 꼭 보고 붕괴를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표 처리를 할 때 이 건수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전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전표 처리를 하는 게 편리한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위에 있는 CFE 조건 검색입니다. 이 조건 검색을 누르면 뭐 어떤 거래처만 선택을 해서 이 화면에 띄워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매입에서 뭐 어떤 특정한 과세 유형만 선택을 해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표 처리를 하지 않은 것만 내가 띄워서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동 붕괴는 이 노란색, 연두색, 흰색 이 세 가지를 종류별로 내가 불러서 전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할 때 이 자동 붕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동 붕괴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이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을 먼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색은 없어지고 노란색만 쭉 불러왔습니다. 노란색은 전표 수정을 할 일이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대략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날짜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공급처별로 솔팅을 해서 보면 좋겠죠. 정렬을. 그럼 공급처 이 제목을 누르면 공급처 이름 순으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나라는 통신비, 그다음에 명문 사무기는 수수료 비용, 그다음에 뭐 청호 나이스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샘물, 풀무원 샘물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했던 대로 그냥 전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해서 전표 처리를 하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이 전표 처리할 때는 이 붕괴뿐만 아니라 불공제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자, 무조건 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이 아닌 경우에는 10% 세금 계산서는 과세로 불러오게 됩니다. 과세나 세관장이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 이렇게 과세나 수입 또는 영세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과세로 불러온 것 중에 혹시 불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으로 바꿔야 되겠죠. 지금 이 회사는 불공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렌탈료가 뭐 그 정수기 렌탈료가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 렌탈료다. 제네시스 렌탈료라고 하면 이거는 불공제되는 차량이니까 이걸 불공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렌탈료라고 된 이 전체가 다 불공이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해서 불공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요 렌탈료 끝을 커서를 댄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공 유형으로 일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유형 일괄 변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과세를 불공으로 이렇게 불공. 예. 그러면 이게 불공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붕괴도 다 설정을 했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표 처리를 누르면 이게 전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을 전표 처리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조건 검색으로 들어가서 연두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할 때는 꼭 자동 붕괴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두색을 선택을 하면 자, 연두색만 떴습니다. 연두색은 거래가 많지 않네요. 이것도 공급처별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자,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붕괴한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거래처별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뭐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도 공제 불공제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겠죠. 불공제할 것도 없고 붕괴도 수정할 게 없다라고 하면 얘도 전체를 선택해서 전표 처리를 누르면 모두 매입 전표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색만 남았죠. 그래서 흰색. 흰색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흰색 요거에 대해서 붕괴를 뭐 비품이라고 했네요. 가구. 그다음에 요거는 청소 용역인데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고칠 게 없다. 제가 미리 고쳐놔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또 선택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단 원클릭 텍스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불러와서 여기에서 전표 처리를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앞에서 스케줄 설정이나 실시간 스크래핑으로 그 스크래핑 해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이 메뉴에 와서 여기에서 바로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에도 불러오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다른 항목은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거는 불러오기 할 수 없고 지금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메뉴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요 4가지 항목만 여기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용해서 요 회사만 불러와서 여기서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할 땐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해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전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해서 전표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해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전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 화면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자, 회계 관리에 데이터 연동 기타에 원클릭 텍스가 있죠. 여기에 스크래핑 회사 설정이 있고 스크래핑 내역 조회가 있고요. 밑에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회사의 사용 여부가 사용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이 부분, 요 밑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세무대리인 것이 아니라 이 해당 납세자의 것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용 여부를 여로 이렇게 바꿔 놓아야 합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위에 있는 로그인 체크를 눌러보면 맞으면 정상이라고 나오고 틀리면 비밀번호 오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게 제대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크래핑을 해 오는데 스크래핑을 하는 방법은 스케줄을 설정해서 정해진 날에 하는 방법도 있고 실시간으로 원할 때 원하는 항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F3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르면 이런 실시간 스크래핑 도움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스크래핑 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4월에서 6월이다 그러면 여기 일기 확정을 누르면 4월에서 6월이 이렇게 선택되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미 다 전표 처리 끝냈다. 이번에는 여기 현금 영수증하고 사업용 카드만 스크래핑해서 내가 전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고 나면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 들어가면 스크래핑된
자료들이 이렇게 아주 가득 차 있네요. 가득 차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계정 과목을 변경하고 또는 공제 수정이 있는데요. 공제, 불공제 여부를 수정하는 일입니다. 자, 이 화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신용카드사 코드 번호하고 신용카드사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있고, 그다음 거래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처가 나오고, 계정 과목이 보이고, 그다음에 구분이 보이는데요. 이 구분은 국세청에서 이제 뿌려준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 가맹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라고 표시가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일반 과세자는 일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면세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면세사업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구분을 이렇게 구분을 누르면 구분별로 정리가 되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까지 있고, 면세사업자는 없었네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면세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옆에는 업태와 업종이 나오는데, 이 거래처에 업태와 업종이 국세청에서 뿌려진 자료가 그대로 여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여부와 공제 수정이 있는데, 이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공제와 불공제를 구분해 놓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공제 수정은 우리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공제 불공제가 반영되는 것은 이 공제 수정 내용대로 반영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공제 불공제 그대로 공제 수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제인 경우에는 이 화면의 맨 하단 밑을 보면 1번이 불공제, 2번이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만약에 불공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번을 입력하면 불공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공제가 되면 그 유형은 일반 전표하고 카과, 공제인 경우에는 카과나 카면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할 수 있는데요. 불공제는 무조건 일반 전표로 바뀌고, 공제인 경우에는 카과로 바뀌는데, 카과를 뭐 카면으로 이렇게 58번을 입력해서 카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제와 불공제를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전표 처리를 하면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장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이 신용카드인 것 같아요. 전자세금 계산서도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전자세금 계산서 건수보다는 대부분 사업용 신용카드의 건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건수 때문에 이 공제 불공제 구분하고 계정 과목 수정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을 하게 되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 자료를 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그 법인 3개월 또는 개인 6개월 자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6월 뭐 하순경이 되면 1월부터 5월 것까지 미리 처리를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다음 달 15일 경이면 그 전달 내용이 다 조회가 되고 스크래핑도 가능하기 때문에 6월 15일 경이 되면 5월 말 것까지 신용카드 자료를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5월 것까지 미리 여러분이
다 전표 처리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신고 기간에는 6월 한 달분만 가져와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훨씬 업무 처리가 수월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4월부터 6월 것까지를 처리를 한다라고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수정과 공제 여부 수정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계정 과목을 먼저 다 수정하고 또 공제 여부를 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래처들만 골라서 그 거래처에 대해서 계정 과목과 공제 여부를 같이 수정해서 전표 처리하고 이런 순서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업태와 업종이 있는데 업태별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볼게요. 업태를 누르면 자, 도매 및 소매업, 도매업, 도소매, 부동산,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업이 많네요. 쭉 서비스업, 그 다음에 소매업,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음식 이렇게 쭉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종별로 뭔가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죠. 자, 그러면 음식업이 많은데 음식업을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쭉 내려가서 일반 음식업, 여기까지가 다 지금 음식업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음식업인 경우에는 여기에 지출했을 때는 계정 과목은 거의 두 가지겠죠. 복리후생비 아니면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접대비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미리 선택을 해서 접대비로 하면서 불공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복리후생비 처리하면서 공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접대비보다는 복리후생비가 많을 테니까 일단 전체를 공제로 바꾸고 전체를 또 복리후생비로 바꾼 후에 접대비만 골라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자, 위에 보면은 분계 설정이 있습니다. 분계 설정은 위에 있는 F8 분계 설정을 눌러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차변 계정 과목을 일단 복리후생비를 선택합니다. 811번.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놓고요. 품목과 적요는 거래처 명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지금 선택한 이 음식점에서 사용한 거래들이 계정 과목이 모두 복리후생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공제 여부가 지금 불공제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단 공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F8 분계 설정 옆에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일괄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맨 위에 공제 여부 일괄 변경을 2번이 공제이고 1번이 불공제인데요. 전부 2번 공제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공제 여부는 국세청에서 불공제로 이렇게 해줬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전부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로 이렇게 선택된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제는 유형이 모두 카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음식점에서 지출한 카드 자료 중에서 이제 접대비만 빼내면 되겠죠. 그럼 일단 접대비가 뭐 우리가 봐서 사실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홍주 고깃간 요것만 접대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니까 여기에서 바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눌러서 813번 접대비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불공제로 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공제가 아니라 불공제는 1번이 불공제이니까 여기에서 1번 이렇게 누르니까 불공제로 하면서 유형은 일반 전표로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한 건들은 바로 전표 처리를 해도 이제 문제될 게 없죠. 계정 과목 다 바뀌었고
공제도 바뀌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간이과세자가 있었어요. 자, 이 구분에서 먼저 정렬을 해서 간이과세자를 불공제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거를 깜빡 잊고 했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분에서 지금 선택했던 음식점 중에 일단 간이과세자가 있으면, 자, 간이가 있네요. 간이는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불공제죠.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제 수정을 1번 불공제 이렇게 바꾸고요. 또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미 왼쪽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6 전표 처리를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신용카드 데이터가 보이는데 지금 전표 처리하려고 선택했던 그 음식점 거래들이 쭉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자, 현재 선택한 데이터 정보를 가맹점 등록에 자동 등록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등록에 자동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 가맹점 등록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뭐 파리크라상 설해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금 복리후생비로 선택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다음에 또 파리크라상 설해점이 나오면 얘는 복리후생비로 자동 분계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한 여기 신용카드사들 있죠. 이것도 신용카드사 등록에 자동 등록합니다. 그래서 예, 자동 등록해 주세요라고 선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75건이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되고 2건이 일반 전표로 전송이 되었고요. 전송이 된 경우에는 이 우측에 보면 지금 전표 처리가 지금 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전표 처리가 된 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전표 처리되지 않은 건들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전표 처리된 것들하고 섞여 있으면 조금 화면이 어지럽겠죠. 그래서 전표 처리되지 않은 것들만 고르기 위해서 위에 보면 여기 처리가 있는데요. 처리가 지금은 전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처리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미처리만 선택을 하면 아까 음식점 했던 거는 다 그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요. 전표 처리하지 않은 건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좀 많이 처리를 해버릴 수 있을까 하고 좀 건수가 많을 수 있는 것부터 쭉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를 할까? 지금 보니까 티머니가 자꾸 눈에 띄는데요. 티머니는 이제 택시를 탔을 때 이렇게 티머니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로 한번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를 누르면 거래처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쭉 밑에 티머니가 있겠죠. 와, 티머니가 많네요. 그러면 티머니를 쭉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에 여기를 클릭하고 밑에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택시를 탄 택시 요금이다라고 하면 일단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비교통비로 하면 되겠죠. 위에서 분계 설정을 눌러서 계정 과목 클릭하고 여비교통비 812번 대변은 미지급금 그대로 두고요. 품목 적여도 거래처 명으로 이렇게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게 여비교통비로 싹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공제 여부를 수정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공부할 때 그 여객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요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전부 불공제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분계 설정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눌러서 일괄 변경을 선택하고 지금 공제로 되어 있는데 1번 불공제로 바꿉니다. 불공제. 확인을 누르면
자, 팀원이는 모두 불공제로 바뀌었고 일반 전표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걸 그대로 전표 처리를 또 합니다. 이렇게 일부분씩 전표 처리를 해 나가다 보면 미처리 건수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처리된 것만 다시 또 조회를 하면 다시 남은 게 이제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업태별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밑에 소매업이 아주 많네요. 소매업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매업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편의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주유소도 있네요. 주유소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단 소매업 중에 편의점이 좀 많고요. 자, 그러면 일단 소매업을 한번 쭉 선택해 봅니다. 자, 소매업 맨 위를 선택하고 소매업 맨 밑에 여기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중간에 소매업이 다 선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매업은 주유소는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유소는 차량 유지비로 이미 좀 바뀌어 있긴 하네요. 자, 그런데 주유소를 포함해서 지금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주유소 외에는 대부분이 다 만약에 소모품비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다 소모품을 구입한 거다라고 하면 일단 분계 설정에서 전체 소모품으로 분계를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소모품으로 다 바꾸고 나서 주유소만 이제 좀 바꾸면 되는데요. 주유소가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차량 유지비다 그러면 822번 이렇게 바꿉니다. 주유소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모품비와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하고요. 아, 공제 불공제 여부도 바꿔야 되는데 이 차량 유지비 주유소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공제가 될 수도 있고 불공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제네시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 유지비다라고 하면 불공제가 되겠죠. 근데 이 편의점에서 이 소모품비를 산 거는 일단 뭐 특별한 여기가 간이가세자나 면세 사업자가 편의점은 면세 사업자는 없겠죠. 여기서 면세 물품을 구입한 거라던가 또는 간이가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간이가세자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 차량 유지비만 또 불공제로 하고 나머지는 공제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 여기 선택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일괄 변경을 눌러서 일단 전체를 공제로 바꾼 후에 자, 주유소만 다시 불공제로 1번 불공제 1번 불공제, 불공제, 불공제 이렇게 하면 계정 과목과 공제 수정이 일단 이 선택된 소매업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표 처리를 하고 자, 34건하고 4건, 38건이 또 전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빠르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준으로 요 다음엔 또 뭘 해볼까 이렇게 보다가 어디가 많지 보고 많은 데부터 쭉쭉쭉 줄여나가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오일뱅크 이런 주유소들이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이게 소매업으로 된 경우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업종이 뭐 석유로도 있고 막 달라서 조금 다른데 또 뭐 LG U+가 많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로 정렬을 해서 LG CNS도 많네요. LG U+를 전부 선택해서 또 통신비 또는 뭐 LG U+가 온라인 쇼핑할 때도 LG U+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U+는 통신비일 수도 있고 또 소모품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다 같이 하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계정 과목과 공제 여부를 하면서 쭉 해나가면 좋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예전에 요 거래처에 대해서 요 계정 과목으로 등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좀 이 남은 건수를 줄여 나가면서 여기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부 전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좀 빨리 할 수 있을지, 지금 저는 정렬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정렬 방식 외에도 여기 조건 검색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처리할 때도 이 조건 검색을 이용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조건 검색을 선택을 해서 신용카드가 뭐 수협은행도 있고 뭐 현대카드도 있다 그러면 수협은행 먼저 하고 현대카드 다음에 하고 이렇게 카드사별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제 여부라든지 또 뭐 자동 분계해서 색깔이 있는 걸 선택해서 한다든지, 어떤 거래처가 많으면 아까 티머니를 선택했었죠. 그래서 티머니만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 조건 검색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의 상단에는 이렇게 수출 재화 또는 기타 영세율 적용에 대한 건수와 금액을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으로 나누어서 합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출 재화인 경우에는 이 하단에 수출 신고 번호, 선적일, 뭐 환율 등등 이렇게 자세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죠. 그래서 이 정확한 선적일 정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출인 경우에는 금액이 외화인데 이거를 원화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선적일이 공급시기라고 했는데 선적을 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받아서 원화로 환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선적일 이전에 원화 금액이 확정이 됐죠. 그럴 때는 그 확정된 원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적일까지 아직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외화로 받긴 받았는데 아직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럴 때는 선적일에 기준 환율을 곱해서 공급가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꼭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게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사용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나눠 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여기 영세율 명세서 밑에 여기 있죠.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 위에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위에 CF3 수출 실적 명세서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스크래핑 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생긴 지 뭐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는 홈택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얼마 전부터 이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 그 홈택스 자료를 스크래핑 해 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불러와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걸 불러오면 수출 신고 번호와 선적일 그리고 통화 코드와 환율까지 외화 금액, 원화 금액을 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오지 못하는 거는 이 거래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불러와서 여러분이 거래처 정보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면
이 서식이 다 작성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엑셀 자료 업로드입니다. 자, 엑셀로 수출 실적 명세서 자료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엑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해서 엑셀 포맷을 내려받아서 거기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엑셀 파일 올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표 불러오기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출인 경우에는 유형을 수출로 선택해야 되겠죠. 수출 유형으로 거래를 먼저 다 입력을 한 후에 전표 불러오기를 하면 매출 입력을 한 자료가 여기에 불러와서 반영이 되는데, 매출 입력에서는 매출을 입력하면서 수출신고 번호까지 다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 입력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수출신고 번호라든지 입력에서 이제 기재되었던 사항들이 여기다 반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처음에 말씀드린 수출실적 명세서 이 불러오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다 해서 마감을 하시면 이 명세서는 작성이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